알코올이 전혀 없는 거에서 미생물들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거죠. 나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설탕 먹고 갑자기 애들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빵 같은 거 좀 뜯어다가 주스에 넣고 좀 두면은 술처럼 되고 그래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식빵 같은 거 뜯어서 주스나 요구르트나 이런 데다 넣어놓고 빵을 거기다 왜 넣어요? 빵은 먹는 거죠, 그죠? 빵은 먹어야지. 그걸 왜 먹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보리 밥을 먹었어요. 밀어놨어요. 잠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으려고 봤더니 쿰쿰하니 이상해. 버리기 아깝잖아요. 먹어야지.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해. 근데 먹을만 해요. 계속 먹어봤어. 기분이 기분도 좋아. 이상해. 괜찮은데?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주먼지 치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놀러 와봤습니다. 자, 오늘 화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학자 좀 많이 모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이시죠? 아, 네. 락커처럼 보이잖아요. 락커. 약간 봉준호 감독 같아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화학을 제일 싫어했어요. 저도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화학식 자체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요즘 많은 분을 만나볼수록 다들 나는 화학이 제일 싫었다 소리만 아, 듣고 그래요? 있어서 저도 나름 화학 괜찮았어요. 그게 생물 하시니까. 화학하고 생물학이 의외로 좀 가깝고 물리학자 중에 화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화학의 매력은 뭡니까? 아무래도 실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화학이? 네. 예를 들어 빵을 구울 때도 왜 빵이 부풀어 오르고 글루텐은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화학이니까 알면은 좀 더 재밌게 사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빵을 만드는데도 당연히 이제 물리적 변화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화학적 변화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글루텐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이 부풀리기 위해 다른 걸 또 넣어야 되는데 보통 검이라고 불리는 종류들을 잔탄검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요. 재밌는 게 또 글루텐 뿌리면 글루텐이 없으니까 먹었을 때 살이 덜 쪄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찝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들어가는 다른 물질이 오히려 더 칼로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풀이라고 좋은 게 또 아니죠. 화학적인 변화라는 거는 화학식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변하는데 화학적으로는 안 변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빵 딱 쪼개면 그건 화학적 변화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변화 생기는 거잖아요. 화학적 변화는 혹시 물리적 변화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역시 화학적 변화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물질의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렇게 화학적으로도 많이 보지만 결국에 이미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물리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변화에 많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생기면 물리적 변화도 따라서 생긴다거나. 대부분의 화학적인 변화는 원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든 화학은 다 물리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라든가 뭐 결합 방식의 변화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면 원자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매일같이 만나는 대부분의 물질을 결정하는 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죠. 근데 사실 제일 유용한 건 화학적 변화긴 하죠. 뭐 빵을 굽는다, 뭐 커피를 볶아서 우려낸다. 이 모든 게 다 화학적 물질을 뽑아내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근본은 물리적 변화. 모든 게 어우러진 게 생명 현상. 이 모든 게 다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봤자 다 별 먼지. 다 우주 먼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 그러면 지구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화학적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성이다 이러면 화학적 변화가 별로 없죠. 아니죠. 우주에서도 너무나 화학적 변화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특히 별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밀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또 온도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원자가 아예 쪼개져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행성들도 똑같이 지구처럼 다 대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도 여러 순환 시스템이 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적 변화는 여러 가지로 아, 벌어집니다. 그러네. 화학적 변화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막 생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온도, 압력 이런 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죠. 제일 많이 받는 건 사실 온도고요. 그리고 압력도 당연히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거는 뭔가 날아와가지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정전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반응이 생기거나 뒤섞여가지고 다른 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화성 표면은 왜 붉은색입니까? 화성 표면이 보통 산화된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녹슨 철? 네네. 그래서 철이 녹슬면 이제 붉게 변하잖아요. 산화된 철 성분이 표면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고 알려져 있고 화성에는 산소가
탐사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별로 없죠. 근데 과거에는 화성도 지구 못지않게 물도 있었고 대기도 굉장히 많았고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화성은 물론 대기도 희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붉은 대기로 덮여 있다 보니까 대기도 붉어요? 네, 대기도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 착륙한 로봇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실 다 붉은 조명을 받은 채로 찍은 사진이에요. 만약에 대기가 똑같이 지구처럼 깨끗하다면 실제 돌멩이의 색깔은 어떨지를 보면은 거의 붉은 기운은 없고요. 그냥 지구의 검은 암석들 이제 그런 것들로 덮인 그런 사진이 보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왜 붉어요? 화성의 대기가 붉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아직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한데 화성은 주로 대기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우리 지구랑은 조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빛이 산란되는 효과나 정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로봇도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기 성분 분석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그쵸. 근데 재밌는 게 화학 성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화성의 샘플을 갖고 와서 분석하거나 이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기초적인 분석은 하지만 제대로 된 정밀 분석은 못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조금 뒷이야기가 있는 게 지금 화성에 가 있는 가장 최근에 날아간 탐사 로봇 중에 퍼서비어런스라고 있어요. 어떤 목표로 날아간 거냐면 화성의 드릴을 뚫어서 작은 캡슐에다가 화성의 토양 샘플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후발주자로 다른 탐사선이 곧 화성에 갈 예정입니다. 가면 두 번째 탐사 로봇한테 캡슐을 옮겨 담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탐사 로봇은 미사일 쏘는 것처럼 작은 로켓을 화성에서 발사합니다. 다시 그거를 싣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스 샘플 리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투박하게 미션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문제가 나사에서 원래 계획은 2030년쯤에 보내서 그때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거는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퍼서비어런스는 가 있고 열심히 드릴로 뚫고는 있는데 과연 갖고 올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태예요. 뭐 일론 머스크 가겠지 뭐. 군대에서 쓸데없는 일하는 걸 삽질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부정할 수 없네요. 언제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걔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네, 언젠가는 갖고 오겠죠. 그 퍼서비어런스 이름이 인내심이잖아요. 딱 맞네요. 굉장한 인내. 그리고 지금도 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열심히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샘플 튜브는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샘플만 골라가지고 잘 담고 있기는 합니다. 화성이 재밌는 게 철이 많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옛날 연금술 때부터도 화성의 상징이 철이었어요. 전쟁의 신 이름 붙여서 마르스라고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화성보다 지구가 철이 훨씬 많긴 해요. 아니 근데 그때는 철이어서 붉은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보통 녹슨 쇠가 붉은색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전쟁과 연관된 게 피다 보니까 사람이 화성을 봤을 때 붉으니까 저걸 전쟁의 신이다 철이라 했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고요. 화성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약해서 지구는 안쪽 핵으로 철이랑 니켈이 다 모였는데 화성은 그게 안 돼서 겉에 남아가지고 붉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화성에 가서 뭘 탐사하기 전에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천체 쪽에 관련돼서 천체 화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또 있어요. 천체 화학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행성이나 뭐 위성의 대기가 어떻게 됐고 이거를 거기서 오는 빛의 신호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물질일 것이다. 이거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이랑 천문학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피가 붉은 것도 철분 때문인 건가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철을 채굴해야 되고 땅 속에서 화성은 그 대기에 많으면 거기 가서 그러면은 진공청소기로 쭉 빨아들이면 철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1차 목표는 달이에요. 달에 티타늄이나 이런 금속이 많은데 지구에서 만들면 금속을 뽑아내도 얘가 산소랑 만나서 녹슬어 버려요. 근데 달에서 만들면 산소가 없으니까 깨끗한 철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올 계획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산소들은 달의 대기를 만들거나 호흡하는 데 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달을 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있고 좀 밝은 얼룩무늬처럼 있잖아요. 그 원소 분석을 하면 어두운 부분들에 티타늄이 그대로 묻혀 있어요. 그게 재료가 달라서 또 색이 달라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거 갖고 오는 게 시장성은 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달의 가치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헬륨3라는 그 핵융합으로 쓰려는 게 암석에 묻혀 있어서 이거면 친환경 핵융합이 된다. 이 생각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티타늄이나 알루미늄이고 사실 관광은 1%도 안 될 정도의 가치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달에 있는 이상한 성분들 크립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K랑 레어 얼스 엘리먼츠가 사이 RE가 써 있고요. K가 칼륨, P가 인 해가지고 5글자를 묶어서 이제 크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상한 물질이다 해서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건데 크리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에 없는 희귀 원소 이런 것들이 그런 어두운 지역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보고 갖고 오는 건 그래도 다른 어디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갖고 올 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달 정도면. 근데 달은 뭐 훨씬 현실적이긴 하죠. 그런 거 달토끼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서로 다른 금속들이 있어서 네, 잘 타이타늄 때문에 그렇다라고. 갖고 오면 이제 없어지겠네 토끼. 네,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거고요. 사실은 달에서 기지를 만들고 살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 표면에 있는 흙만 해도 지구 전체 인구가 10만 년 정도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나온다고 계산이 돼 있어요. 다 산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 거기서 산소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여튼 그 화성이 붉은 이유는 산화철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붉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물 관련 문제도 하나 있는데 손톱은 도대체 언제까지 자라냐고. 손톱이요? 놔두면.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손톱이 이게 표피의 변형이거든요. 피부가 각질화된 거니까. 손톱이? 예, 이건 이제 죽은 세포인데요, 결국은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손톱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손톱 반월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달천면서. 요게 이제 사실 만들어내는 일종의 모체 세포예요, 이게. 계속 만들어 밀어내기 때문에 계속 자랄 수 있는데 자라다가 놔두면 이게 닳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론상으로 나오겠지만 또 먹기도 하고 나는. 물리적으로 변성이 잘라지고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끊임없이 자라긴 한다. 평생 우리가 손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안 자르면 계속 밀어질 텐데 아마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깨게 막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부러지지 않게 그걸 유지하면서 살려면. 요즘은 뭐랄까 살아있음을 손톱이랑 머리카락으로 좀 느껴요. 한 번씩 깎을 때마다 아유 그래도 아직 뭐 죽진 않았구나. 우리 지난번에 오른손잡이 손잡이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잡이는요 오른쪽 손톱이 좀 더 빨리 자란다. 왼쪽보다 자극을 더 많이 주면 이쪽에 혈류 피가 잘 순환이 돼서 더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뭐 똑같겠네요. 그래서 발톱은 좀 늦게 자라잖아요. 손톱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발톱은 손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자극을 덜 주잖아요. 피아노 치거나 뭐 맞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자라요. 그렇습니까? 신기하네. 죽어서도 조금 자라나요 어느 정도는? 전체 시스템으로서 개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여기 세포와 그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이라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죠? 아니죠. 뭐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주성분은 케라틴이죠. 그럼 케라틴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죠? 케라틴이 어차피 단백질 종류라 그냥 고기 같은 거나 단백질 많이 먹으면 좀 더 잘 자란다라고. 근데 그게 단백질을 섭취해도 결국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니까 케라틴을 먹었다고 해서 케라틴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손톱 많이 뜯어 먹는다고 해서 손톱이 다시 자라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손톱깎이 있는 거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제 우리나라는 손톱깎이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없는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가위로 자르는 나라들도 있고. 가위로요? 네. 손톱 가위는 또 있으니까 가위로 이게 잘 되나?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 손톱깎이가. 엄청 편하고. 네, 없는 나라들도 좀 있더라고요. 손톱은 이론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잘 관리만 하면 끝도 없이 자랄 거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화학과학자 한 분 또 오셨으니까 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대부분 화학 반응인 거죠, 이게? 화학 반응과 이 생명 반응도 연결이 되죠. 네. 얘가 이제 분해되거나 뭐 해독이 되고 배출되고 이 과정들은 다 화학적인 건데 우리 몸을 마취시키거나 아니면 좀 혼미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몸에 작용하는 거니까 아, 술을 만드는 과정도 그게 화학 반응이겠군요, 참. 그것도 이제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시작은 미생물에서. 아, 네. 미생물입니까? 네. 원래 미생물학이 시작된 게 파스테르가 원래 화학자란 말인데 발효,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화학적 반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가 효모에 의한 발효잖아요. 그거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근대 미생물학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럼 발효라는 거는 생명체에 의한 화학적 변화인 거예요? 생화학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을 내뿜고 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이제 당분을 먹어서 자기가 쓰고 남아서 버려지는 것들이 이제 에탄올이라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생물학 용어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효모의 배설물을 먹고 있는 것이죠. 알코올이 전혀 없는 거에서 미생물들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거죠. 그게 나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적은 알코올을 먹어서 애들이 진한 알코올로 내놔. 이러면 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설탕 먹고 갑자기 애들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배설물이라는 말이 쓴 게 우리도 먹는 음식과 나오는 형태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걔네도 당을 먹고 내보내는 게 그거.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들어낸 방법이 우리 인류는 그거 하나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는 있지만 미생물로 만드는 게 제일 싸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아, 안전까지 해요? 우선 미생물은 좀 우리가 다루다가 잘못돼 얘네들이 다 폐사해 죽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만들다 사고가 나거나 돈이 많이 투여되거나 하면은 굳이 그럴 목적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지금도 그 미생물 이용해서 알코올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맥주, 양조장 이런 게 다 미생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가는 거랑 비교하면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에너지가 작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당이 알코올보다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겠네. 사실 우리도 발효는 해요. 다만 우리는 알코올 발효가 아니고 젖산 발효를 해서 그렇지. 숨 쉬잖아요. 우린 이산화탄소 나가잖아요. 물하고. 이게 우리 배설물이거든요. 요거 식물이 광합성 하는 거고요.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 때도 당의 에너지와 알코올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차이가 있는데 효모가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걸 살아가는 이용하는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알코올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뭘 묶어놓으면 그걸 끊어지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원래 당분들은 탄소가 6개가 하나로 묶여있고 에탄올은 2개이기 때문에 그 끊어지는 거에서 나오는 결합이 사라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수소수가, 효모는 이용하고 수소수가 확 줄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수소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어떤 화합물에 수소 원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많거든요. 포도당이 알코올이 되면 수소수도 확 줄어요. 포도당을 우리가 잘 쪼개면 걔가 알코올로 돼요? 우리가 뭐 능력으로 쪼개긴 애매하지만 그 반응상으로는 그렇죠. 그냥 탄소 개수에 따라서 휘발유도 보통 탄소가 한 7, 8개짜리고 그거보다 이제 에너지가 높다고 말하는 경유는 12개에서 20개가 붙어 있어요. 탄소가 많았던 거를 끊을수록 그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재밌다. 저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정영진 MC가 정말로 대단한 게 지금 우리가 당을 쪼개면 자르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포도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해당 과정이에요. 당을 자른다는 거예요. 포도당을 반으로 딱 쪼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해당 과정. 그럼 걔네들이 만든 알코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도수 100%짜리 순수 알코올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걔네도 죽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소독할 때도 상처 난데 닿으면 따갑잖아요. 이게 탈수가 돼 세포들이 막 죽어서 그런데 걔네들도 죽기 때문에 발효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을 수가 없고요. 아 그럼 10도짜리 술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보통은 더 낮아요. 우리가 증류주라고 술을 부르잖아요. 그거를 증류시켜가지고 알코올만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일반적으로는 한 막걸리나 맥주 도수 정도 나오고 그걸 자꾸 이제 좀 농축해서 이 사람들이 더 센 거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 맥주를 거군요. 이제 증류시킨 게 보통 이제 브랜디라고 부르는 게 되고 와인을 또 증류하면 뭐 꼬냑이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독주들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주고 기본은 그걸 좀 더 진하게 만들고 연하게 만들고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우리 배설물 이산화탄소가 여기 쫙 쌓이면 우리가 질식하잖아요. 똑같은 걸로 같은 한 종한테 그 종의 배설물은 독이 되거든요. 하지만 다른 종한테는 영양분이 되는 게 자연 생태계의 섭리라서 자기 배설물이 올라가면 못 견디죠. 그러면 그게 혹시 같은 곡식을 먹어도 다른 미생물들이 붙으면 여기는 맥주 나오고 여기는 막걸리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먹이에 따라서 맥주, 막걸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효모가요. 지금 분류학적으로는요. 맥주 만드는 거, 와인 만드는 거, 빵 만드는 효모가 다 한 종이에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라고. 학명 자체가 사카로가 당이라는 뜻이고 미세스가 당을 좋아하는 곰팡이, 그다음에 세레비시에는 맥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카린도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맥주 효모라고 불러도 되는데 걔네가 맥주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요. 그런데 맥주 만드는 효모는 이게 어떻게 처음 된 거냐면 옛날에 모르고 했으니까 계속 맥주 통해서 발효를 하면서 어디 들어왔겠죠. 옛날에 하다가 좀 남은 거다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맥주 통해서 수백 년, 천년이 내려오니까 얘는 맥주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와인, 포도주의 대뇌는 포도주 통해서 계속 내려왔어요. 분류학적으로는 같은데 지금은 애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맥주 발효하는 효모는 한 5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도주를 발효하는 이 효모는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보통 13도, 14도 이렇게 돼야잖아요. 더 높게까지 견딜 수 있어요. 특허가 돼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다.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사람은 다 한 종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인 것처럼 효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카라미스 세레비스인데 분류학적으로는 맥주 효모, 빵 효모, 포도주 만드는 효모는 많이 좀 달라졌죠. 오랫동안 그 환경에 계속 오면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애들이나. 분류학적으로는 같은 애들. 그래서 빵 같은 거 좀 뜯어다가 주스에 넣고 좀 두면은 술처럼 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식빵 같은 거 뜯어서 주스나 요구르트나 이런 데다 넣어놓고 빵을 거기다 왜 넣어요? 빵은 먹는 거죠, 그죠? 빵은 먹어야지. 빵에는 구웠기 때문에 효모는 죽었나요? 더 이상 발효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아마 굽기 전이거나 예전에 금주령 있을 때 주스나 이런 데 넣기만 하면은 술을 만들 수 있게 얘네들을 약간 말려놓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포도주가 높다는 게 사실 포도같이 좀 진한 색깔을 갖는 과일들이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고 또 약간 세균도 잘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진한 과일들이. 근데 색깔이 어두운 색일수록 몸에 좋아요 원래가. 블루베리 뭐 이런 애들. 네. 그게 항산화
생산한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버티는 놈들이니까 아마 더 높은 도수까지도 버티게 진화한 게 아닌가. 포도주하는 효모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곡물보다는 당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라질 때까지 걔네들은 계속 알코올을 만들어내요? 하다가 배설물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못하죠. 아, 걔네들도 이제 못하고. 야,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술을 먹어봐서 이게 맛이 시큼하고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요즘처럼 잘 만든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 먹어본 걸 테니까 되게 별로였을 텐데 그걸 왜 먹을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거 한 어떻게든 7, 8년 전에 논문 나온 게 있는데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오는 것 사이에 동물 생활하고 그럴 때 맥주를 만드는 흔적을 찾았대요. 그때부터? 네. 요즘에는 고유전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PCR 방법인데요. 분석을 하면은 여기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비슷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옛날에 농사를 졌고 보리도 못 이렇게 해 먹었고 먹다가 나오면은 놔둘 거잖아요. 설거지 같은 거 안 했을 거고. 근데 요는 우리가 맥주 발효할 때 보게 되면은 필요한 게 보리, 효모, 물이 필요해요. 호분 사실 발효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향으로 들어가는 거. 보리, 효모, 물. 네. 아, 이게 이제 맥주 순수령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냥 보리가 아니고 보리는 메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싹이 터야만 되거든요. 보리든 미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그 녹말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효모가 발효하지를 못해요. 이 녹말이 조금 잘라져야 돼요. 당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주려면은 싹이 발아하면 메가가 되면 거기서 효소가 만들어져서 이게 짜게지는데 우리도 그 효소 있어요. 왜 우리 밥이든 빵이든 씹으면 아밀라제? 그렇죠. 그렇죠. 아밀라제가 있어요. 달달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보리 밥을 먹었어요. 밀어놨어요. 근데 효모는 도처에 많아요. 이러는데 효모도 들어왔어요. 물기도 있어요. 잠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으려고 봤더니 쿰쿰하니 이상해. 버리기 아깝잖아요. 먹어야지 뭐.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해. 근데 먹을만 해요. 계속 먹어봤어. 기분이 기분도 좋아. 이상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처음 맥주는 걸른 맥주가 아니고 걸쭉하게 된 그게 시작이었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만들어 먹게 되었고, 그래서 효모는 우리가 보통 소나 말 이런 건 우리 가축을 길들였는데, 효모는 제발로 들어와서 맥주통에서 포도주통에서 가축화가 된, 저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마이크로 가축이라고 직접 만드신다던가요? 마이크로 가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맥주도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맑은 노란색 물이 아니라 우리 막걸리처럼 그게 걸쭉하게. 중세 맥주 보면은 위에 다 떠 있어요, 건더기가. 그래가지고 걸러내고 이렇게 밀어내고 먹고 미지근한 거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맥주는 본격적으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술을 발견했느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원숭이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익은 과일을 먹고 상태가 안 좋은 원숭이들 보기도 했고, 중요한 게 효모랑 이제 그냥 당만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얘를 발효하는 게 꺾여진 관으로 해서 물이 채워져서 이게 발효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와요. 뽀글뽀글 그게 나가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 토기를 만들게 됐을 때 과일을 보관을 해놓고 딱 닫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처음에 그 과실주가 생겼을 것이다. 네, 그런 추정이 많아요 지금. 맥주는 이제 진짜 만들어 먹어서 막 이집트나 이런 데도 맥주 만들었던 유물들이 막 발견되고 하니까 인류는 글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술은 먹었다. 기원전 10,0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시대 이전부터 술은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류의 친구였다. 현존한 혹은 뭐 역사상 가장 독한 술은 몇 도쯤 됩니까? 자연적으로는 뭐 한 대충 10도 정도가 아마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만들기 나름인데 사실 우리가 증류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끓이면은 좀 더 빨리 증발하는 에탄올들만 날아와서 모을 수가 있어서 100%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상 만들 수 있는 거는 95.6도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아무리 증류해도 그때 그 온도가 되면 물이랑 에탄올의 끓는 점이 똑같아져 버려가지고 그걸 함께 끓은 점이라고 우리 아조트롭이라 부르는데, 그 상황에서 물만 조금만 더 제거해서 이쪽으로 평형을 옮기면 그때부터 1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과거 기술 일반적으로는 한 95, 96, 그래 스피리투스라는 술이 원래 96도로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96도짜리 술이 있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물질로 분류가 돼서 술이에요, 그게? 사실상 주정이죠. 불 붙지 않아요? 거의 화재 붙죠. 위험. 불은 보통 한 50도 정도부터. 술 중에서도 도수가 써 있는 게 있고, 이 각도 표시 하나에서 프루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프루프가 약간 증명하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이게 어떤 걸 보려고 화약에다가 이 술을 떨어뜨리고 불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 불이 붙으면 얘는 50도니까 이거는 순도가 괜찮은 거다 해서 인정됐다. 프루프. 100프루프가 50도예요, 절반. 아, 그래서 그대로. 아, 50도가 일반적으로는 만드는 술 중에는 거의 최고 도수고, 가끔 도전 정신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없어지죠. 예전에도 그 75.5도짜리 술이 판매가 우리나라 많이 됐는데, 이게 또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챌린지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막 나고 하니까 이제 안 만들겠다고 해서 없어진 술들이
수도 있고. 아 그래요. 혹시 그 알코올, 에탄올 이런 걸로 둘러싸인 행성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술 행성 뭐 이런 거. 제가 기억하기로 술로 덮인 행성 이런 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알코올 이런 성분들이 성간에도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물론 이제 밀도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굉장히 쉽게 관측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이 많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효모가 우주 공간에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 화학 반응이라는 게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면 주요한 에너지원은 이제 별빛이거든요. 그럼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 이런 강한 빛을 받게 되면 주변에 있던 덩어리가 컸던 분자들이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은 질소 따로, 수소 따로, 탄소 따로 이렇게 쪼개지다가 다른 영역에 가서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소량이 만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성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알코올 성분이 에탄올만 있는 게 아니고 메탄올도 있고 딴 거 다 있다. 그렇게 해서 알코올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주 공간에도 존재하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근데 온몸이 빨개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빨개지는 거는 혈액순환이 빨리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술이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한 20% 정도 흡수되고, 위에서? 네,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네네네. 제일 먼저 몸에 흡수가 되면 처리하는 곳이 이제 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왜 수소가 많으면은 에너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간은 어쨌거나 얘를 해독해야 되는데요. 알코올 탈 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코올에서 수소를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요. 화학자가 계신데 알코올이 알데하이드가 돼요. 근데 이 알데하이드가 숙취도 그렇고 얘가 이제 골치 아픈 애인데 얘를 다시 간에서는 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 우리말로 식초, 초산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알데하이드를 초산으로 바꾸는 거는 알데하이드 탈 수소 효소예요. 또 수소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이게 좀 쌓이겠죠. 쌓이면 혈액 안으로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빨개지는 거거든요. 혈액에 들어간 애들은 알코올이에요? 아니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들이 그래서 효소 활성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얼굴이 더 빨리 빨개지는데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서 훨씬 많고요. 그런 경우를 아마 영어로는 에이시안 플러시 신드롬이라고, 그게 심하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질문이 있어요. 그럼 술이 강한 사람이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인가요? 빨리 해야 돼요. 아예 안 해도 안 취할 거 아니에요? 취하는 거는 에탄올 때문에 취하는 거고 몸이 빨개지고 숙취가 생기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첫 단계가 빠른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정신이 좀 오래 가고 첫 단계를 아예 안 하면 그럼 계속 해롱해롱 하겠네? 네, 기억을 지우고 그게 에탄올이 하는 역할. 그걸 아예 안 하면은 조금만 드셔도 그냥 알딸딸이랑 얼굴 빨개지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계가 달라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단계가 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 물질이에요. 얘가 이제 우리한테 숙취도 일으키고 평활근이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이게 혈관이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가 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지면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얼굴이랑 목이랑 요 가슴이에요. 여기가 딱 빨개져요. 맞아. 그게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은 거고 동양인이 그게 유독 많고 그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유전적인 거라서 네. 훈련에 의해서도 안 돼요? 훈련으로 계속 되기는 해요. 우리 몸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공급되니까 몸이 안 만들어가지고 금단 증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몸이 적응을 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먹다 보면 효소를 어떻게든지 더 많이 만들어내긴 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또 우리 몸이 또 적응을 하니까 또 한동안 안 먹으면 다시 줄어들어요. 먹는 사람이 점점 많이 먹게 되는 게 이제 먹는 거에 적응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좋을 건 없는 게 독성 물질도 어차피 계속 생기는 거라 몸에 손상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이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당을 해결 못 해줘서 그래서 지방에 쌓여서 지방간이 술 마시면 그렇게 지방간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간이 너무 바빠서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네. 알코올 자체가 살이 되는 건 아닌 거네요. 알코올도 살이 되는 게 알코올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지방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도와줘요. 알코올이 술 빼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알코올 자체가 아까 제가 탈수소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를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소는 에너지예요. 그럼 그걸 떼어내면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어딘다가 배터리에 담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운반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갖고 가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연료이기 때문에 그 운반하는 물질이 되게 이름은 길어요. 이름이 뭐 이름은 긴 물질. 아니에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이래서 화학을 싫어했어요. 이건 생명. 근데 얘가 이거를 이제 갖고 날라사는데 이 반응이 매번 나올 때마다 수소가 나오니까 얘가 이거를 계속 받아서 발전하는데 갖다 준단 말이에요. 쓰라고 연료로. 이거 연료를 써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연료를 만드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 알코올 자체도 과잉 칼로리 공급이 돼서 결국 그 얘기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여러 음식 중에 소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상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소주를 갖고 그걸로 칼로리를 보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열량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네,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 오해가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으면은 살이 안 찐다. 이건 어차피 에너지가 아니라 배출된다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서 먹으면 찝니다. 하다가 그걸 또 지방으로 바꾸는 것도 촉진되고, 그죠? 그 지방을 바꾸는 거는 이걸 먼저 써버리니까 다른 게 남는 것도 있고 간이 이거 바빠서 제대로 자기 일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그럼 20도짜리 2병 먹는 게 나아요? 40도짜리 1병 먹는 게 나아요? 낫다는 게 빨리 취하고 싶은 게 목적인지 아니면 살 덜 찌는 거. 똑같죠. 들어간 양이 같은 그건 똑같고. 그러면 빨리 취하고 싶으면 높은 도수를 먹는 게 빨리 취해요. 이것도 결국에 우리 몸에 소화기관을 가다가 안쪽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농도가 높으면 더 잘 흡수가 돼버려서 도수가 높은 게 더 빨리 취하고 결국은 그냥 농도 차이에 의한 걸로 이해도 농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알코올이 섭취율이 높아갖고 거의 예를 들어 100ml를 먹었다. 그러면 90%는 우리가 다 흡수를 해요. 알코올을? 네, 배출하는 건 한 10%밖에 안 돼갖고 네, 잘 들어와요 아주 몸에. 술 좀 많이 먹은 날 다음 날 화장실에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좀 오잖아요. 아, 나만 그런가? 아, 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장 너머에서까지 잘 이게 흡수가 안 돼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자극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먹을 때 과당 같은 물질을 같이 먹을 때 있어요. 뭐 콜라를 먹는다거나 액상과당이라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먹으면 확실히 술이 빨리 깨긴 해요. 왜냐면 알코올들을 분해할 때도 재료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NAD라는 녀석을 쓰고 복구하고 할 때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써버렸으니까. 그때 예를 들어 당물질을 써서 만들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남겨지는 물질이 장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푸른 주스라는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천연 설사약이라고도 부르는 그거랑 같은 물질 소르비톨이라는 게 생겨서 얘가 많으면 대장이라는 게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안에 뭐가 많으니까 물이 오히려 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설사가 돼버리는. 술 드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먼저 우유로 한번 미벽을 싹 보호해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요구르트나 우유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죠? 조금은 있겠죠. 근데 술자리가 보통 이제 한두 잔 먹는 거면 효과가 클 텐데 좀 지나면 결국 다 내려가는 거라서 큰 효과 없다. 큰 효과는 없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음주 측정할 때 그냥 후 불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를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항상 궁금했거든요. 가끔 검사 당할 때마다 난 날수만 불었는데 어떻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아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0% 정도 흡수하고 10% 나간다고. 10% 나가는 게 소변으로 나가고요. 일부는 호흡으로 나가요. 개인별로 그럼 차이가 크겠네요. 차이 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직접 소화하거나 이 능력이 다를 테니까. 술이라는 건 어쨌든 높은 도수를 마시면 빨리 취하는 거는 맞는 거고 몸에 숙취가 많이 남는 거는 개인 차예요? 아니면 그것도 주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까? 주종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요. 숙취 많이 나는 주종이 어떤 주종이에요? 보통 데킬라 같은. 데킬라? 네, 우선은 발효를 시켜 증류를 할 때 얘네들이 우리의 이상적으로는 그냥 딱 에탄올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그럴 거면은 정말 설탕 같은 걸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실제 과일은 다른 성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첨가되는 컨제너라 부르는데 얘네들이 약간의 숙취를 유발하는 효과가 좀 크고 데킬라가 유독 그런 게 메탄올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 멕시코에서 데킬라니 아니라 구분하는 그 규정에 일정 비율의 메탄올이 꼭 있어야 있어요 기준에. 그래야 그 향이랑 나고 전통적으로도 용설란이라는 걸 태워서 하는데 원래 메탄올의 원래 이름이 우드 알코올이라 나무를 태워서 만든 알코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굽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원래 그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고 그게 안 들어가면 데킬라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도 돼 있어가지고 그럼 가짜 데킬라 만들려면 이렇게 메탄올 좀 조금 넣어야겠지만 조금만 잘못 넣어도 이제 실명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맛은 똑같은 거예요? 메탄올하고 에탄올하고? 제가 메탄올만 따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거의 구별할 수 없죠. 그 우리나라에도 얘네들이 있었어요. 약국 같은 데서 소독 알코올을 산 다음에 그걸 마셔갖고 막 실명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마셔요? 마시는 게 아니어도 워셔에게 옛날에 메탄올 섞으면 그 증기 같은 거를 계속 흡입하면은 몸에 생기고. 그럼 이제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맛은 아마 순수한 에탄올도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향긋한 맛이 아니라 그냥 써요. 그래서 순수하다면 구분하기 어려울 거고 재밌는 게 메탄올이 들어가면 얘가 우리 몸이 아까 전에 그 아세트알데히드 막 분해를 하잖아요. 메탄올이 분해돼서 나오는 게 포름알데히드라고 영화 보면 이렇게 수건에 적셔서 딱 기절시키고 거기에 독 생겨요. 발암 물질이 정말 위험한 물질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만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이게 몸에서 변화가 돼버리면 독이 돼버려요. 결국 우리 몸에 있는 간에서 이거를 나름 해독을 하려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산물이 더 해로워지는 거거든요. 부동액도 똑같이 부동액만 먹으면
달달한데 이게 몸에서 반응을 하면 독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응급처치가 부동액이나 메탄올 먹은 사람한테는 술을 막 먹여요. 그러면 간이 에탄올을 분해하느라 얘네들이 소변을 나갈 때까지 독성 물질을 안 만들게 막아줘요. 신기하네.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에탄올을 더 좋아하거든요. 에탄올은 그냥 보내주고 둘이 같이 있으면 여기 먼저 가서. 해서 마취되면 나중에 숙취도 생겨요. 이거는 뇌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실제로는 이걸로 기절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영화적인 과장이고 띵하고 막 어지러울 수 있는데 스르륵 잠들거나 이런 일은 혹시 이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에테르로 하면? 이서로 해도 비슷하죠. 좀 더 해롱해롱할 수는 있을 건데 실험하다가도 이서 같은 거 많이 쓰면 휘발해서 올라오는데 이서가 뭐예요? 에테르. 우리 에테르라 부르는 거를 이서라고. 아, 둘만 아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야, 나만 몰랐나? 아, 두 분 다 아셨어요? 모를 땐 나한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영어로 읽으면 있어 그래서 있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에터예요 또 심지어. 예전에는 에테르 그랬던 거예요. 에텔은 좀 들어봤죠. 사실 아까 교수님이랑 MC님께서 아밀라제 요즘은 다르게 부르지 않나요? 아밀레이즈로 바뀌었지. 옛날에 아밀라제, 락타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거 다 이름 바뀌었습니까? 에이즈로 바뀌었죠. 그 정도면 봐줘요.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술 드실 때 야, 오늘은 소주가 달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게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화학적인 변화보다는 아마 컨디션이나 왜냐면 우리가 보통 몸에 염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그날 유독 중식이 땡겨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중에 염분이 굉장히 높은 게 중식이라서 우리가 몸이 부족한 거를 나도 모르게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탄올이 좀 땡기는 기분이 드는 건 그때 나의 몸의 상태가 여기 있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쓸모가 없더라도 경험상. 그래요. 네. 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오늘 짜장이 땡기는데 이런 날은 제 몸에 염분이 부족한 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그럴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금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짜장면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소금을 평소에 이렇게 따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음식은 먹으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것 중 그래도 제일 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 같다. 전에 어디 책에서 봤는데 난파돼서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잡은 물고기의 그 내장을 막 먹고 싶어. 내장을? 네. 근데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요구하는 것. 그걸 사람들이 이걸 먹고 싶어 하게 만든대요. 아,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어쩌면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 먹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중독 같은 거면 관련이 없다면 안전한 식품이라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화학적으로 숙취가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거 하시면 그래도 좀 낫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우선 확인된 거는 꿀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꿀물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숙취 있는 사람들한테 네, 왜냐하면 작용을 할 때 아까 말했던 에너지원이 공급이 필요한데 과당 같은 성분이나 당분 성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취해가면서 계속 안주를 먹게 되거나 들어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나 막 컵라면을 더 먹고 싶거나 이게 술을 분해할 때 내 몸의 혈당이 점점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그걸 또 먹어야 돼, 공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꿀물에 대해서 테스트를 사람들이 했을 때 보통 한 2배 정도 빨리 깬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유명한 게 뭐 헛개나무라든지 갈아 만든 배. 그것도 이제 달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 성분이 그런데 헛개나무도 논문이 또 있어요 실제로. 쥐한테 이제 헛개나무 추출물을 미리 먹이고 술을 먹여보기도 하고 다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몸에 효과를 느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퍼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미각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사람이 단맛을 느끼는데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입에 약간 좀 달달한 향이 나오면서 역할 때가 있어요. 많이 드시면 그래요. 근데 헛개나무 추출물이 사람의 단맛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메슥메슥한 게 좀 많이 줄어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의도해서 만든 제품들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런 걸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미라클 프루츠라는 과일을 먹으면 신맛을 단맛으로 느끼게 된대요. 그거 먹고 레몬 먹으면 너무 달게 느껴지고 우리나라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미각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맛을 착각시키는 건데 헛개나무 추출물도 그 단맛을 느끼는 데를 막아버려갖고 우리가 단 걸 훨씬 못 느끼게 만들어요. 미라클 프루트를 먹으면 레몬즙 먹어도 달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달대요. 신 걸 먹을수록. 근데 신 거를 먹으면 어쨌든 입에선 좀 달지 몰라도 들어가면 좀 쓰리잖아요. 그건 못 지우겠죠? 그거는 못 지우죠. 입에선 되게 달게 느껴진다. 네. 최근에는 약간 분자요리라든지 좀 독특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그런 성분을 가지고 맛을 속여보거나 네, 그런 쪽으로도. 착미 효과네요, 이거는. 착시 효과가 아니고. 네네 맞죠. 여튼 단 거, 그게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들 중에 그래도 효과가 좀 있더라. 근데 주의할 게 콜라는 안 좋아요. 콜라 단데 왜? 액상과당 이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술이랑 같이 먹으면 술은 깨는 것 같은데 몸에 그 인슐린 장애를 유발해서 당뇨병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런 거 들어있는 거랑 술을 막 섞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가 제일 안 좋은 버릇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속설 비슷한 건데 이온 음료 먹으면 빨리 취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온이 이제 물보다 흡수가 빠르니까 그거 이제 우리 광고에서 많이 본 건데 이온 음료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금방
간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걔가 특별히 흡수를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거랑 섞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지. 커피 같은 거. 커피랑 술? 네. 아, 왜냐면은 몸에 안 좋다기보다 더 과음을 하게 돼요. 술은 진정제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해요. 보통은 술 마시면 기분 좋아져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흥분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신경을 진정시켜요. 근데 카페인은 우리 신경을 더 각성을 시켜요. 같이 먹으면 계속 중화되니까 더 먹게 돼요. 얘는 진정시키고 얘는 각성을 시키니까 오히려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난 많이 평소랑 먹게 똑같은데? 된다. 그래서 아. 에너지 드링크나 이런 카페인 있는 거랑 이제 섞어 먹는 칵테일 같은 게 다음날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더 많이 먹게 돼 버려가지고 다음날 후유증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가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숙취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달달하니까 도움은 될 텐데 이온 우선 음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물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어쨌든 희석이 되면 흡수도 덜 하기 때문에 그 숙취 해소 음료 가끔 보면 어떤 거는 술 먹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심이 많으시네.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먹기 전, 먹고 나서 이렇게 좀 구분되는지. 제 기억에는 종류들마다 성분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양배추 추출물이 들어있는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배추 추출물 이런 거는 위 보호랑 내장 보호 효과가 좋아서 전에 먹는 게 더 효과적이고 깨는 헛깨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먹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일 좋은 방식은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조사요? 아니면 경험해요? 둘 다입니다. 6시간 이내로 끝나는 술자리면 미리 먹는 게 좋대요, 무조건. 근데 그것보다 길면은 미리도 먹고 끝나고도 한 번 더 먹으라고. 우리 6시간 넘을 술자리도 있어요. 뭐 있죠. 회식이 길어지거나 학생들이랑 먹거나 하면은 근데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게 숙취 뭐 해소, 숙취 뭐 예방이라는 게 숙취라는 건 술 먹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라면은 이제 앞서 말씀 나눈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숙취 자체가 안 생기게 한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이 안 되게 해줘야 되는데 미리 먹어서 얘가 들어가서 효소 반응을 빨리 해주는 거 아니라면 그 용어가 좀 애매하네요. 보통은 미리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를 깨는 거를 좀 도와주는 작업을 미리 시작하는. 미리 시작한다. 그래서 몸에 약 미리니까, 준비하고 네.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던 게 한 이런 정도로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부담이 덜하다. 그런 정도지 처리해야 될 양이 변하진 않죠. 그러나 하여튼 지나친 음주는 여러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죠. 청소년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술을 적당하게 드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적당하게보다도 숙취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가능한 조금씩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